결혼 유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음식인 것 같아요.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 소통과 데이트, 많은 돈과 좋은 섹스. 그것도 맞아. 지적인 교감, 설렘, 짜릿한 긴장감이 필요해요. 이해와 타협이요. 원활한 소통? 소통. 맞아, 소통이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비결은 소통이죠. 소통이 답인 것 같아요. 대화와 소통이죠. 그게 참 미스터리예요. 무엇보다 로맨스. 소통을 안 한다면 상대방 생각을 알 수 없죠. 상대방 생각을 모르죠. 대화를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의 시작이죠.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깊은 욕구가 있죠.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예요. 하지만 결혼의 친밀한 관계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니키와 제가 연애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니키가 아프리카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저는 기말고사가 있어서 영국에 머물러야 했죠. 그때는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오직 편지로만 연락할 수 있었죠. 6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저희가 정말 가까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저희는 편지를 통해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각자의 사고방식, 꿈, 특히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걸 배웠죠. 이상했던 건 제가 돌아와서 둘 다 영국에 있을 때 신라는 런던에 있고 저는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때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더니 오히려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겁니다. 저는 친구 3명과 같이 살고 있었고 전화는 계단 바로 밑에 있었죠.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며 제가 통화할 때 니키에게 하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저는 니키가 제 애정 표현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았어요.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하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친구들 때문에요. 한편 저는 길거리 공중전화에서 통화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동전을 계속 넣어야 했고 뒤엔 줄을 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전으로 툭툭 치는 사람도 있었죠. 제 통화가 좀 길어지면요. 신라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방해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열심히 사랑 표현을 했지만 신라에게는 무성의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땐 자주 한쪽이나 또는 둘 다 뭔가 오해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가 끝나곤 했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니키와 저는 결혼한 후에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했죠. 휴대폰이 소통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왔죠.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자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생길 거예요. 문자로 오고 가는 다툼은 최악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기가 너무 쉽죠. 너무 쉽거든요. 지난번에 일을 끝내고 집에 맞아. 늦게 들어오는데 아직 이동 중이라 남편이 시간을 알려줬죠. 언제쯤 집에 도착할지. 차가 막히기 전이었어요. 6시 15분인가 7시 15분이었는데 어쨌든 6시 12분. 그래요. 6시 15분인데도 네. 도착을 안 한 거죠. 문자가 그리고 왔어요. 화가 나서 늦으면 알려줘야지. 적어도 6시 12분에는 일하고요. 6시 11분. 6시 11분. 늦겠다 싶을 때. 문제는 상대방이 그 문자를 보낼 때의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아무것도 아이들이 몰라요. 시끄럽게 굴어서 전 녹초였고 남편은 그날 일찍 오기로 했었어요. 마치 서로 머리채를 잡고 상대를 볼 수 없는 것 같았죠. 문자의 한계죠. 상대방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문자로 다정하게 말하기는 참 맞아. 어려워요. 그때 이후로 저는 뽀뽀 이모티콘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기로 스스로 규칙을 정했어요. 부부의 친밀한 관계는 서로 소통하는 정도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소통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에 관한 소통입니다. 표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죠. 예를 들어 비가 온다, 기차가 늦어지네, 이번 달 지출이 초과됐어. 이런 대화는 약한 유대감을 형성하죠.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소통입니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뜻하죠.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월급을 더 주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번 주말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처럼요. 3단계는 가장 깊은 수준의 소통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것이죠. 이런 말들이요. 어머니가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속상했어요. 직장에서 있었던 힘든 일에 대해 얘기했을 때 잘 들어줘서 큰 힘이 됐어요. 우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까 봐 겁나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줘요. 처럼 말이죠. 이때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취약함을 드러내고 신뢰해야 하죠. 아무거나 이런 수준의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는 이런 깊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소통이 진정한 유대감과 깊은 친밀함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제 아내 다이앤과 저는 결혼한 지 꽤 오래됐어요. 생각해보면 지겹도록 긴 시간이네요. 반백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긴 결혼 생활 중에 힘든 시기도 많았어요. 저희도 그 시간을 지나왔죠. 저희 부부는 이제 가망이 없다 싶은 시간도 지나온 것 같아요. 수년 전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법률 사건으로 바쁘던 시절, 다이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저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물었더니 당신은 항상 바쁘고 우린 대화할 시간도 없잖아 라더군요.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모두에게 가능하다 하면서 우리가 가장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거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이은 약속을 줄줄이 취소하고 긴 겨울 내내 벽난로 앞에서 아내와 대화를 했어요. 제가 너무 바빴던 얘기와 우리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돈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꼈고 점점 이해하게 되었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다이앤은 자주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난 이런 감정이 들어요.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아직도 그 겨울밤들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죠. 당연히 소통은 쌍방향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항상 역동적이죠.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소통은 상대방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깊고 개인적인 대화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온도와 몸짓을 포함하고 서로를 터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팔짱을 끼고 있다면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바디랭귀지도 중요한 요소예요. 상대방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는 것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화하며 생각과 감정을 나눌 때 배우자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깊은 욕구가 있어요. 부부라고 이게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어느 주간지에서 한 연예인 부부의 이혼을 설명하며 남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을 때 우리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어요. 아내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저는 눈치도 못 챘던 자신의 감정들을 털어놓는 걸 들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도 그러고 있었죠. 우리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지내고 같은 침대에서 잘 수는 있지만 감정을 교류하는 수준의 소통이 없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말해요. 20년? 아니요, 20년보다 더 됐죠. 곧 22년이 되죠. 3명의 자녀와 개 한 마리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15년간 경찰이었고 직장에서 만났죠. 저는 잠복 경찰로 배치되었는데 업무에 대해선 일절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맡은 살인 사건에 대해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면 괜찮았다고만 했어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소통 없이 지냈어요. 전혀요.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죠.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직장에서의 압박감은 물론 일상생활, 부부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쯤 저희 누나가 돌아가시고 뒤이어 다른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그때 심장 경련이 일어났고 응급실에 실려갔죠.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 경찰 일이었는데 더 이상 못하게 됐고 절망했죠.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별거하기로 결정했어요. 별거에서 저는 제 부모님과 함께 지냈고 아내는 처갓집 맞은편에 있는 집에서 머물렀어요. 제 인생은 바닥이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리즈가 찾아와서 내가 결혼한 당신을 난 여전히 사랑해요. 당신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부터 저희는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 결혼 생활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죠. 그때 저희가 표면적 소통이 아닌 깊은 소통을 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힘들게 겪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느리긴 했지만 매일 수첩에 적으며 그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지금도 꽤 자주 그런 시간을 가져요. 네. 하던 걸 다 멈추고 며칠간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소통해야 해요. 맞아요. 라고 해요. 이제는 저희도 그 시점을 알아챌 수 있어요. 네네. 멀어질 때 다시 제자리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뭉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는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함께 출근하며 대화할 수도 있고 문자를 하거나 낮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하루를 공유할 수도 있죠. 항상 진지하게 감정을 나눠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심각한 대화만 한다면 어떤 배우자는 상대방이 대화를 원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멀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때 진정으로 함께하는 거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는 정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저널에 있는 첫 번째 대화 주제인 의미 있는 소중한 기억을 봐주세요. 지금부터 1분 동안 배우자에게 서로를 만나기 전 나에게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 또는 특별한 기억을 나눠주세요. 있었던 일 자체만 설명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기억을 떠올리며 느꼈던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들은 것을 배우자에게 다시 말하면 되는데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것이 왜 배우자에게 특별한 기억인지 이해했다는 걸 표현해 주세요. 역할을 바꿔서도 해보세요.
이제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은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신라와 제가 많이 바쁘고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누가 차를 써야 하는지, 몇 시에 출발할지, 장 볼 때 뭘 사야 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날이 정말 중요해요. 시간을 내서 하는 데이트는 저희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했죠. 저는 니키와 함께 그런 감정을 나눌 때만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저와 같이 감정을 얘기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자라온 환경이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을 수 있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은 숨기는 게 좋다고 배웠을 수도 있죠. 제가 자란 가정에는 감정은 없었고 팩트만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거나 네, 아니면 정말이에요. 없었거나. 너무 단조로웠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는 네. 제 배우자가 같은 사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기분을 느낀다거나. 제게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 어떤 단어도 없었어요. 전혀. 맞아요. 저희는 사실 결혼 2년 차가 되고 나서야 감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감정 표현에 너무 서툴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남편은 단어를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나는 불안한가? 두려운가? 피곤한가? 슬픈가?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인쇄해서 하나씩 익히기로 했죠. 불안한가요? 슬픈가요? 맞아요.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는 이런 관계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었어요. 저는 제 감정을 잘 알아차려요. 당신은 어휘력도 뛰어나. 단어 선택을 꽤 잘하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명확하게 얘기해야 해요. 여자친구들과 있을 때보다요. 난 당신에게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여자친구들한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 오늘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라고만 해도 친구들은 바로 정말 짜증났겠다, 너무 피곤했겠네 하죠. 하지만 남편한테는 지금부터 내 감정에 대해 얘기할 거야. 당신이 잘 맞아요. 들어줬으면 좋겠어. 한 번은 제가 화난 걸 남편이 알아채길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나 지금 말을 안 하잖아. 화났다고 티를 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됐죠. 이제는 나 지금 속상해 해요. 독심술은 못하니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마음을 보여준 게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얘기해서 괜히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또는 감정 그냥 너무 복잡해. 또는 오해할지도 몰라. 본 코스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렵고 애초에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변할 수 있다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널에 있는 대화 이어가기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감정 소통에 익숙치 않다면 처음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극적으로 변화하여 부부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닉과 앨리슨 부부는 25년 전에 별거했지만 이 부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죠. 저희는 대화는 하지만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남편이 아닌 친언니와 친구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사이가 미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저희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였어요.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죠. 맞아요. 어디부터 잘못된 것 같냐고 묻는다면 아마 저희 둘 다 서로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 긴 이야기지만 몇 가지 놀라운 일을 겪은 후 상황은 나아졌고 저희는 다시 한번 부부로서 잘 살아보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다시 하나가 됐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재결합했을 때 닉이 모르는 혼자만의 생각은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예전에는 저희 관계의 부정적인 면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제 감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았죠. 이제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닉보다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진정한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하죠. 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흔히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감정을 숨기는데 매우 탁월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시간보다는 큰 용기가 필요했죠. 만약 배우자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아마 감정을 표현할 때 벌거벗겨졌다 느끼거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편안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정을 표현해도 여러분이 화내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주면 더 용기 내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제 이름은 셀리예요. 저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샘입니다. 제 가족들도 모두 이집트 사람이에요. 수단에 살았어요. 제가 14살 때 세미를 만났는데 이는 나이가 좀 있었어요. 아내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 성격도 너무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처음부터요. 남편이 당신은 맨날 이러저러해 라는 말을 할 때 저는 가장 상처받았어요. 그 작은 상처들이 생길 때는 함께 나가서 산책하고 얘기하며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가끔은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말할 수 있게 격려해주거나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고 말해도 된다고 해주면 나도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격려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스스로 이걸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지나면 좋은 결과가 있죠. 저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서로를 보필하고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 과정이 저희를 참 많이 가깝게 해줬어요. 다음 대화에서는 저널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함께 봐주세요. 말하기의 장애물들. 어떤 장애물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다이아그램의 모든 예시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되었어요. 신라에게 제 마음속 감정을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죠. 효과적인 소통에는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 또한 필수적이에요. 우리는 들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은데 그건 어쩌면 귀는 닫을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입을 닫아서 말하지 않거나 눈을 가려서 보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 그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많이 배워야 했어요. 원래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성경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겼죠. 영국의 한 긴급 전화 상담 광고 포스터가 생각나는데요. 큰 귀 하나를 그려놓고 그 위에는 24시간 오픈이라는 글자만 쓰여 있었어요. 단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결혼 관계가 놀라운 것은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사랑받으며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죠. 하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배우자의 말을 흘려듣기 쉽고 말하는 중에 잘라버리기도 하죠. 이미 그 다음에 뭐라고 할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빨리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배우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있죠. 토니 트록슬러입니다. 수지 트록슬러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12년 됐어요. 잘 들어보지 않고 편견을 가지거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듣고 생각의 흐름을 모두 읽어야 하죠. 그냥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번에 판단해버리면 그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아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저의 생각도 말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수지가 어떤 말을 하면 판단부터 하고 대화를 끝내거나 제가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곤 했어요.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판단한다고 느껴질 때면 이제는 당신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하고 그럼 남편도 아 그래 들을게 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가 말을 자르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게 놀랍진 않아요. 제가 말이 좀 길거든요. 난 얘 있는 편이었어. 네, 말이 길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죠. 남편이 대화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동안에 저도 제 문제를 고쳐야 했어요. 저도 말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 그만두고 짧게 맞아. 요약해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맞아. 했죠. 저희는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네.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지지받지 못하는 것 같고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거절감을 느끼죠. 하지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고 느낄 때는 정반대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감도 생기며 지지와 사랑을 느끼죠. 저도 니키가 제 말을 잘 들어줄 때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두려움과 걱정도 내려놓게 돼요. 무엇보다 기분이 정말 좋아지죠. 이제 몇 분 동안은 잘 들어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대화 주제인 경청의 힘에 있는 질문들을 잘 읽어보시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답변을 나누세요.
지금부터는 좋은 청자가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좋은 롤 모델이 없었을 수 있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의사표현을 할 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았던 경험 때문에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방어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죠. 우리 대부분은 타인의 말에 경청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습관 때문에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인 반응을 보여요. 문제는 그런 반응들이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하는데 사실상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제 5가지의 나쁜 듣기 습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이 적어도 이 중 한 가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항상 적어도 3가지를 주의해야 해요. 자,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딴 생각하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배우자가 말하는 중에 딴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을 빼앗죠. 딴 생각을 하는 건 상대방의 말이 어떤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 현재의 대화는 방해받고 상대방의 말은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저희 딸 커스티의 첫 번째 출산을 앞두고 니키와 이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딸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사를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니키가 함께 커스티 집에 가서 이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며칠 있다 오면 좋겠다는 계획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문득 제가 니키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만의 생각에 빠져서 제가 딸을 가졌을 때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도 똑같이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밀고 들어올 때부터 저는 니키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다시 들어야 했어요. 이렇듯 내가 가진 기억이 우리를 대화에서 이탈하게 할 수 있고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들어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TV를 켜놓고 이야기하는 경우 우리는 화면에 집중을 뺏기게 되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그중 무엇이 가장 흥미로운지 나의 관심사를 걸러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늘 관심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죠. 특히 부부가 매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일하고 있다면요. 하지만 관심을 갖기로 결심한다면 경청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질문하세요. 저희가 들은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세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안심시키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배우자에게 얘기했는데 낙천주의자인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일단 잠을 잘 자야 돼. 옆집에 비하면 이건 별일도 아니야. 이런 낙천주의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힘차고 긍정적이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배우자에게 불만족, 상처, 걱정, 슬픔과 같은 그 어떤 부정적인 표현도 하지 못하게 하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안심시키기는 제 최악의 습관이에요. 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상대방을 응원하고 싶죠. 하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할 수 없게 만들죠. 세 번째 나쁜 습관은 조언하기입니다. 조언자는 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들어주고 이해받기를 원하지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랜보입니다. 여기는 제 아내 리우르고요. 저희는 결혼한 지 18년 됐어요. 아내는 활기차고 젊고 예쁘죠. 그런 21년 매력에 전에요. 끌렸어요. 남편은 덩치도 키도 큰 남자였어요. 항상 멋있었죠. 와, 이 사람 남자답고 굉장히 멋지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둘 다 대화 중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남편은 조언을 했어요. 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즉시 조언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끼어들고 싶었죠. 여긴 감을 놓고 저긴 배를 놔봐 라고요. 그렇게 조언을 하고는 스스로 문제가 잘 해결됐군. 이제 다 끝났어 생각했죠. 제가 바랬던 건 그런 조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안아줬으면 했어요. 이제는 남편도 눈을 맞추고 용기를 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데 그때마다 관심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네 번째 나쁜 습관은 끼어들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직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드는 거죠. 뭐 나도 지난주에 그랬어 라고 하거나 아, 나 19살 때 여행 갔던 거 생각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하던 이야기는 결국 끝맺지 못합니다. 말할 기회를 완전히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흔한 습관인데요. 차단하기입니다. 차단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숨을 고르거나 중간에 생각할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차단당해서 다시 말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죠. 자신이 심각하게 차단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한 남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제가 말하기 위해 참아야 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이 다섯 가지 습관들은 말하는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이런 습관들이 계속된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고 포기하며 이렇게 생각하겠죠.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뭐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는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제가 레이첼보다 몇 살 더 많은데요. 당신이 나한테 먼저 반했지? 첫눈에? 글쎄요. 작은 마을이라 아마 아내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그 못난이들 중에선 최고였죠. 아니야. 당신을 선택하길 잘했지. 당신은 눈치가 빨라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알아챈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종종 내 말을 가로채고 무슨 말을 할지 예상했지. 대부분 다 맞았어. 그래서 정말 신경 쓰였지. 하루는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사실 당신이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고 그게 맞다고 해도 나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들어주고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앤디가 주제를 벗어나거나 얘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도 당신 요약해서 말하는 건 전보다 맞아. 잘하는 것 같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제가 앤디 짧게 얘기해줘라고 해요. 저는 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하루 종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고 들어가서 말을 끊어버려요. 치고 들어간다는 건 차단한다라는 뜻인 거지? 차단, 맞아요. 제가 차단하고 말을 그만하게 하죠. 그래서 당신이 좀 빨리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 저는 남편이 스스로 끝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려고 노력했어요. 저한테는 인내심이 필요했죠. 이제 몇 분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널에 있는 다음 주제를 봐주세요. 나쁜 듣기 습관 알아보기. 만약 스스로 찾기 어려우시다면 배우자와 함께 찾아보셔도 됩니다.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잘 알아야 변화할 수 있어요. 경청의 효과가 놀랍다는 걸 모두 알지만 경청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선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하죠. 결혼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훈련 현장입니다. 경청 연습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고 나쁜 습관들이 드러날 때 배우자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신라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알려줬고 제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니키는 제가 누군가의 말을 방해하려 할 때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제가 사람들의 말을 중간에 끊는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내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잠시 대화를 할 겁니다. 신라는 현재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저에게 말할 텐데요.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대화는 사전에 맞춰보지 않은 새로운 대화죠. 제 역할은 효과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5단계의 반영적 경청법에 대해 살펴보죠. 반영적 경청법은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법인데요. 이걸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배우자는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말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촉하지 마시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잘 들었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반영해서 다시 말해보세요. 반영적 말하기란 자신이 들은 이야기의 핵심을 상대방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현한 감정까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차례는 나중에 있어요. 반영적 말하기에는 2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되새기면서 배우자가 하는 말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상대방에게 내가 잘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신라가 얘기하는 동안 제 생각을 말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잠시 참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말을 되새겨보는 것이 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세 번째, 지금까지 들려준 얘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더 집중할 수 있죠. 대부분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돌려 말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다시 반영적 말하기로 답하세요. 우리는 흔히들 흥미로운 관점이나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대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서로 좋은 질문을 하면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죠. 네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말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조언을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100배 더 좋습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째 단계는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가져온 문제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 5단계를 연습해 볼 시간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효과적인 경청이 어떤 모습인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지 기억하기 위해 화자가 무언가 들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냅킨을 사용할게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기 때문에 신라가 냅킨을 들겠습니다. 저는 잘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해보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먼저 그 배경을 짧게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몇 달 뒤에 니키와 저는 34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이들을 모두 그 집에서 키웠죠. 이제 집 규모를 줄이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이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당신은 과하게 낙관적이어서 그냥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나는 당신보다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리하고 준비할 게 정말 많거든요. 이 집에 34년이나 살았고 이제 좀 작은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고 이사 가는 건 그저 이사 업체가 와서 짐 싣고 나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간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고 어떤 건 나눠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야 해요. 그런데 당신의 과도한 낙천주의와 나의 현실주의가 충돌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 충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당신의 그 낙천주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저번에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당신의 과한 낙천주의가 나의 현실주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내 입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죠. 난 항상 맞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니까요. 그럴 때는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전혀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이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내 생각은 어차피 조금 지나면 내 관점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말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34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문제고 당신은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 과하게 낙천적이라서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현실적이니까요. 네. 정리해야 할 것들과 버리거나 나눠줘야 할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말한 건 당신은 내가 좀 당신의 현실주의를 무시한다고 느껴요. 내가 과하게 낙천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문제를 의논할 때마다 내가 듣지 않는 거죠. 이사를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결할 일이 많아서 걱정되는데 말이죠. 그런 거 맞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때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네, 받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항상 부정적인 편에 있고 당신은 과한 낙천주의 때문에 늘 긍정적인 것 같이 느껴지게 되니까 항상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내가 반대하는 쪽이고 방어하는 쪽이 돼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사 문제에 반대하지 않아요. 너무 기대돼요. 그런데 내 역할은 늘 부정적이어서 당신 의견을 방해하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현실주의자로서 지금부터 준비할 게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당신은 무시당한다고 느껴지고 당신의 의견도 무시된다고 느끼는 거죠.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편이기 때문에 당신은 보다 현실적이라서 부정적인 편에 선 것 같다는 거죠. 네네. 항상 방어적이게 돼요. 네, 당신이 방어하는 편인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또는 우리가 같이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요.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아직 못했는데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계획을 짜고 달력에 표시해야 해요. 당신은 주말마다 조금씩 하면 되겠네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엔 우리가 휴가를 좀 내서 가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필요한 사람에게 줄지, 버려야 할 것들은 뭔지 목록을 만들어서 달력에 스케줄을 미리 적어둬야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력 앞에 같이 앉아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럼 내가 그냥 주말에 좀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거니까. 네. 그리고 하루 정도는 휴가를 내서 어떤 거는 나눠주고 버릴지 등등 정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뭘 가져갈 건지도.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요?
당신이 내가 이사 가는 걸 신나하지 않는다거나 부정적이거나 이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하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이사 가는 게 기대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해 낙천적이고 싶다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했거든요. 다만 현실적인 계획에 대한 의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사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획을 세우면 당신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나도 조금 현실적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정확해요. 알았어요. 잘해봅시다. 그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희 대화의 반쪽을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제 차례일 땐 신라가 들어주겠죠?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조금 인위적인 대화처럼 들리더라도 항상 큰 도움이 돼요. 니키가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더 이해하게 된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음 대화 주제인 반영적 경청을 봐주세요. 부부 중 한 명이 최근에 얘기하지 못한 서운한 일이나 신경 쓰이는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이미 의견 충돌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던 문제를 갖고 대화하지 않길 권합니다. 저널에 있는 안내를 따라주시고 말하는 사람의 손에 냅킨이나 펜 등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듣는 이는 상대방의 말을 잘 반영해서 앞서 알려드린 질문을 하세요. 그 후 역할을 바꾸어 두 분 모두가 말하고 듣는 기회를 각자 한 번씩 가지세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듣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요. 만약 대화 주제가 서로 입장이 다른 문제라면 두 분 모두 각자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해 두 분이 모두 말하고 들어주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반영적인 경청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화가 나겠죠. 커피 한 잔을 부탁했을 때 커피 한 잔 달라는 거지. 되물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커피를 타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정서적이거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면 이 대화법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연습해본 부부들이 이 대화법은 사용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엔 저절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지 않는 게 힘들었을 수 있고 또는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 소통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한다면 쉽게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속마음을 열어서 얘기할 용기를 내고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신뢰와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집니다. 저널의 대화 이어가기에는 당신은 얼마나 소통을 잘하나요?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잘하는지, 어떤 주제는 회피하려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분야에 대해 오늘 배운 반영적 경청법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서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저와 니키에게 매주 데이트 날이 너무 중요했던 이유죠. 데이트 날에는 함께 쉬기도 했지만 평소와 달리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소통에 대해 다뤘던 이번 세션을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부부가 그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많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세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나길 바랍니다. 테이크 원, 레이첼과 앤디. 앤디. 네, 그럼 저 이거 가져갈게요. 마크. 저희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면 결혼이 아니고 데이트 날이요. 데이트 날. 네. 다시 말해야 하나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어요. 왜? 미안해. 중요한 얘기잖아. 중요한 얘기였는데. 내가 할게. 부모님과 정말 죄송해요. 당신 정말 진짜로 알았어, 내가 말만 알았어. 하면 접혔다. 오, 됐다. 네, 해줘요. 알았어, 실례.